기존의 검색은 콘텐츠 제공자들과 뭐 커머스, 뭐 상품 제공자들 이런 사람들이 전부 검색이라는 서비스 아래서 생태계를 이루고 있는 거거든요. AI 검색은 거기 들어가면 장기적으로 내가 X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 그 생태계가 잘 안 이루어지고 기존의 검색 엔진이 갖고 있던 그 방대한 생태계는 유지될 수 없는 거죠. AI 검색 엔진은 훨씬 더 인터랙티브하고 개인화되고 좀 즉각적인 답변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추가 질문을 했을 때 기존 검색 엔진은 초기화가 되거든요. 근데 좀 음성 기반의 AI 검색 엔진은 좀 연결성을 가지고 있죠. 추천을 통해서 연결을 할 수 있도록 광고 기반으로 그 검색 결과에 광고비 받고 매칭해 주는 거. 안녕하세요. 티타임 종재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바이라인 네트워크 심재석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월 11,900원 아웃스탠딩 최용식입니다. 네, 오늘은 AI 검색이 몰려온다. 네이버, 구글은 버틸 수 있을까? 이런 제목으로 주제를 잡아봤는데요. 이 AI 검색이 저희가 초반에 조금 드릴 말씀은 뭐냐면은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우리가 겪었던 한 1년 반 정도 전에 빙챗은 사실상 너무 일찍 도입이 돼서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했는데요. 이제 AI, LLM 기술이 좀 성숙되면서 진짜로 좀 도움이 되는 AI 검색이 나오고 있고 많은 회사에서 서비스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검색 시장에 반향을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많은 관심들이 있어서 요새 기사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회사에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요. 일단 AI 검색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의 검색이라는 거는 이제 네이버는 약간 DB를 쌓아놓고 하는 거다 조금 다르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본질적으로 뭐냐면 이 인터넷이라는 웹들을 도서관처럼 이용하는 거예요. 그 책을 보면 네. 맨 끝에 만약에 책에 인물을 쭉 나오잖아요. 그럼 네. 책 만약에 여기 이 책에 등장한 인물 심재석 하면 그 사람이 6페이지, 8페이지, 10페이지 이렇게 등장한다라는 거 나오잖아요. 그쵸. 이게 색인이거든요. 결국 기존 검색은 이 색인이에요. 인터넷에 있는 수많은 웹 페이지와 그 안에 있는 단어들을 다 색인으로 만들어서 만약 심재석 그러면 심재석이란 단어에 대한 이제 그 웹페이지 따따따 다 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수많은 웹페이지를 이 키워드가 이제 색인으로 물고 있고 만약에 내가 심재석이라고 검색을 하면 그 웹페이지 물고 있는 웹페이지 중에서 또 다른 이제 랭킹하는 알고리즘이 돌아서 그 중에 이제 어떤 것부터 보여줄지 이런 걸 정해서 먼저 보여주는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기존의 검색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크게 이제 웹페이지를 수집해서 색인한 다음에 랭킹하기 이게 기본의 이제 기존 검색 엔진의 이제 본질이라고 보면 이제 이 검색 엔진은 내가 랭킹한 그 웹페이지를 순서대로 보여주는 게 목표거든요. 그럼 이용자 입장에서는 내가 심재석을 넣었어. 그러면 심재석에 맞는 웹페이지가 뭔지에 대해서 웹페이지 쭉 나온 것 중에 이거 눌러보고 이거 아니네. 그럼 이거 눌러보고 이거 아니네. 그럼 이거 눌러보고 계속 눌러봐야 되는 거죠. 또 눌러보고 들어간 뒤에서도 그 문서가 길면 심재석이 어느 부분에 나오는지 또 읽어가면서 눈을 읽어가면서 또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입장에서는 도서관에서 찾는 것보다 훨씬 쉽지만 이제 검색해서 어떤 웹페이지가 내가 원하는 웹페이지인지 찾아야 되고 또 그 속에서 또 내가 원하는 정보는 어디에 담겨 어느 위치에 있는지 또 찾아야 되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드는 작업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AI 검색이라는 거는 이런 기본 검색 시스템 뒤에 깔고 있으면서 그 링크들만 주는 게 아니고 진짜 답을 주는 거예요. 얘들이 이제 1차적으로 검색 엔진에서 나온 정보들 가지고 있잖아요. 만약에 색인한 정보들을 100개 물고 있다. 내가 이 키워드에 그 키워드에 있는 그 정보들을 이 AI가 이제 서머리를 해서 필요한 자기 나름대로 이제 판단한 거죠. 요 정보가 맞다. 그러면 이 정보를 이제 맞다고 판단한 그 정보를 직접 보여주는 거예요. AI 검색은. 그러니까 나는 옛날에는 웹페이지가 어떤 웹페이지인지 맞는지 찾아야 되고 웹페이지 안에서 어떤 정보가 맞는지 또 찾아야 된다면 이제 AI 검색 엔진은 직접 내가 원하는 정보가 딱 나타난다는 거예요. 최종 정보가. 그러면서 그 검색에 드는 시간이 훨씬 줄어든다. 이런 게 기본 컨셉이죠. 그래서 검색 엔진이 아니라 앤서 엔진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퍼플렉시티 CEO는 그거를 답변 엔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은 검색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정보를 찾는 게 목표잖아요. 직접 정보를 답해주겠다. 그래서
답변 엔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면 예전에는 심재석이라고 치고 제가 원하는 정보를 이렇게 딱 표적으로 원할 때도 있지만 심재석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다양하게 읽어보는 목적일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를 따지면은 검색으로 보는 게 낫겠지만 심재석 대표의 가장 클릭수가 많았던 기사 이런 걸 원할 때는 그런 정보는 이제 찾기 쉽지 않죠. 네. 예, 그런 거는 앤서 엔진에 물어보는 게 그렇게 검색을 하면 어떻게 나오냐면 심재석이라는 키워드가 있죠. 네. 가장이라는 키워드가 있죠. 뭐 페이지뷰라는 키워드가 있겠고 많다 이런 키워드들이 동시에 포함된 문서를 찾아내는 거죠. 그러면 심재석 대표님이 썼던 기사 중에 많다 이런 게 그렇죠. 그 기사가 나오겠네요. 그런 기사가 나올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이제 내가 원하는 정보가 안 나올 그렇죠. 수 있다. 네, 하지만 이제 표적을 원할 때는 AI 검색이 앤서 엔진이 낫겠지만 그냥 난 다양하게 봐야지라고 하면 기존 검색이 날 수도 있고 그렇겠네요. 뭐 그럴 수 있죠. 예를 들어 나는 최신 정보를 순서대로 보고 싶어. 네. 이런 요구가 있다면 뭐 예를 들어 뉴스 검색 뉴스를 순서대로 보고 싶어. 그러면 그 키워드로 같은 뉴스를 순서대로 보는 뭐 이런 걸 할 수가 있겠죠. 거기 좀 목적의 차이가 살짝은 있을 수도 네네. 있겠네요. 넘어가기 전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이거는 제 질문이 아니고요. 댓글에서 많이 나온 질문인데 방금 제가 여쭤봤던 것처럼 한국 사람은 질문을 이렇게 뭔가 특정적으로 하는 걸 잘 못하고 싫어한다. 네. 그냥 이렇게 여러 개를 뭉뚱그려서 보거나 아니면 최신의 뭔가 던져주는 거를 좋아한다. 네. 그래서 AI 검색 필요 없고 기존 검색이 좋다에 네.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한국 사람이 그런다는 건 사실 아무 근거가 없어 보이고 한국의 검색 엔진이 그런 식으로 이용했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 그렇게 이용하는 방법을 이제 자연스럽게 터득한 거겠죠. 그 도구를 이용하는 방법을 터득한 거겠죠. 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우리가 적응이 되다 그런 보니까 거죠. 네. 그렇군요. 또 우문현답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이제 AI 검색과 차이점을 알아봤으니까 그럼 AI 검색이 어떤 게 있냐 이거를 여쭤봐야 되는데 AI 검색이 지금 어떤 게 있고 뭐 좀 잘 나가는 게 뭐가 있는지 한번 좀 여쭤볼게요. 일단은 가장 많이 업계에서 거론되는 게 퍼블렉시티라는 그런 서비스죠. 뭐 다 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창업자인 그 스리니바스라는 사람이 인도계 IT 인력이고 그리고 오픈 AI 연구원 출신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오픈 AI에서 좀 경험했던 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사실 뭐 스타트업 씬에서도 어느 기업에서 뭔가를 딱 익혔는데 근데 거기는 이미 레거시가 굉장히 커져서 뭔가 해보기도 어렵고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거나 아니면 좀 뭔가 좀 내가 이런 거를 했을 때 훨씬 더 빠르게 가거나 아니면 새로운 영역 개척할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창업을 한 케이스가 많은데 좀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현재 계속 펀딩도 많이 받고 굉장히 뭐 유명한 사람들도 참여하고 가장 최근에는 그 유명한 소프트뱅크의 비전 펀드가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당시 기업 가치를 한 3조 6천억 원 정도로 이렇게 받고 MAU가 1,000만 명 정도예요. 그래서 요즘은 MAU 기반으로 이렇게 밸류에이션을 정하진 않는데 근데 뭐 어느 정도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글로벌 단위로 1,000만 명 모았으면 몇 조 원 받아도 사실은 뭐 무방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 우리나라하고도 좀 접점이 있었죠. SKT하고 업무 협안을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뭐 전반적으로는 뭐 SKT 이용자에게 1년 정도 이렇게 이용권을 준다. 그리고 SKT와 같이 기술 협약을 맺고 열심히 개발한다. 뭐 이런 건데 그래서 실제로 창업자가 우리나라 뭐 인터뷰라든지 아니면 그리고 뭐 SKT 입장에 따르면 한국 IT 시장이 굉장히 매력적이다. 그 시장이 굉장히 크고 그리고 그 위상이 뭐 글로벌 업계나 글로벌 기술 업계나 자본시장에서 커지고 있기 때문에 좀 한국을 택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몇 번 써봤는데 일단 한국어는 좀 기대를 하면 안 되는 수준이더라고요. 좀 생각보다 많이 부족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챗GPT와 비교했을 때 막 아주 특별한 뭐 효능을 느끼진 못했는데 근데 다만 좀 영어 검색을 했을 때 굉장히 좀 미니멀라이징한 결과를 줬다는 측면에서 약간 좀 느낌이 좀 다르고요. 그리고 뭐 그 기본적으로 챗GPT 같은 LLM은 뭔가 외부로 나아가는 뭐 URL이라든지 아니면 연계된 링크 뭐 이런 거를 거의 안 보여주거나 아니면 되게 소극적이었던 것 같은
것 같은데 근데 여기는 이렇게 그런 것도 잘 같이 보여줘서 좀 엔진 같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차이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국내에서도 굉장히 많은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스타트업 쪽에서는 라이너하고 리튼이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근데 라이너는 리튼 두 개 비교했을 때 리튼 같은 경우 굉장히 좀 이용자가 많이 있어요. 제가 모바일 인덱스로 MAU를 보니까 한 몇십만 명이더라고요. 좀 놀랐어요. 예. 월 몇십만 명이면 이거 굉장히 좀 유의미한 거거든요. 이게 뭐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그게 챗 GPT라든지 여러 그 글로벌 LLM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이용자에게 그걸 뭐랄까 좀 합쳐서 좀 뭐랄까 합성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제 제공하는 건데 근데 챗GPT라든지 이런 게 상당 부분 유료화가 됐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무료로 쓸 수 있어요. 이 말은 다시 말하자면 리튼이 이게 돈을 이렇게 쏟고 있다는 거죠. 이용자 대신 돈을 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좀 여기에 대해서 뭐 좀 찬반이 있습니다. 그 원천 기술도 없다. 그리고 뭐 네이버가 각 잡고 하면 망한다. 뭐 그리고 이용자들 돈 대신 내주는데 그게 맞냐? 이렇게 성장할수록 수익성이 나빠지는 구조다. 요즘 시대에 안 맞는다. 뭐 이런 비판이 있는데 근데 제 생각에 그래도 굉장히 한국할 잘했고 높은 퀄리티를 구현했기 때문에 몇십만 명이라도 이렇게 모았지 않았나? 그건 정말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라이너는 안 잡히더라고요. 모바일 인덱스에.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차이가 있거나 아니면 좀 다른 이슈가 있지 않을까 뭐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라이너의 경우에는 해외 유저가 많대요. 그러니까요. 라이너는 원래도 그 예전에 하이라이트 서비스로 하던 회사인데 그게 해외 유저가 많았어서 그것도 지금 해외 기반으로 하고 있다라고는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뭐 솔트록스라는 상장사도 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버라는 미국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데 동명 서비스를 런칭했습니다. 여기는 전반적으로 인터넷 웹에서 이렇게 정보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게 심층형 리포트를 만드는 뭐 그런 기능을 제공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다들 아시는 티맵에서도 뭐 그 어디 갈까라는 그 검색 서비스를 내놓았는데 근데 뭐 AI 에이전트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뭐 검색이라도 볼 수가 있는데 전반적으로는 뭐 이용자에게 장소를 추천한다든지 아니면 뭐 검색을 한다든지 예약을 하거나 발견을 뭐 도와준다든지 뭐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티맵 측은 좀 이런 정보가 쌓이면 이게 이제 돈이 될 거다. 일종의 이게 돈이 된 데이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굉장히 좀 그 많이 하고 있는 분위기예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한 이유는 어느 정도 그 LLM이 실체가 있다는 게 입증이 됐고 그리고 이들이 무조건 폐쇄적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라 상당히 API를 좀 열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뭐랄까 물론 그분들 나름대로 열심히 R&D는 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낮은 진입 장벽에서 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나 아니면 부가 서비스를 뭐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예전에 한 10년 전에 제가 IT 출입할 때 좀 친하게 지냈던 회사가 김기사였었는데 그 카카오티로 된 인수가 된 김기사였었는데 거기 쭉 볼 때도 이제 수익화를 해야 되는데 결국은 수익화에 실패하다가 인수가 되셨잖아요. 잘 엑시스 했는데 그때 수익화를 하려는 최초의 모델이 그 맛집 추천이나 지역 추천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랭킹 정도까지는 나오는데 이거를 어떻게 이용자한테 전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 UI가 안 나와서 몇 번 시도를 해보다가 도저히 수익화가 안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어디 갈까 같은 서비스 보면은 이제 AI 뭐 에이전트식으로 해서 이 지역 검색을 하게 되면은 누구보다 좋은 정보를 가지고 있을 거잖아요, 팀앱이. 그러면 좀 먹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때와 지금이 확실히 좀 다른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때는 뭐랄까 내비게이션을 견인할 만큼 그때 3G 4G 시대였잖아요. 네. 그리고 4G도 좀 약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내비게이션은 그 망에 굉장히 좀 영향을 많이 받고 그리고 또 그 일반적인 PC에서나 모바일에서의 광고 시스템이라든지 뭐 이런 생태계를 만드는 게 굉장히 좀 어렵고 그런데 이것보다 사실 내비게이션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 뭐 네이버도 지금까지도 아직 광고를 어느 정도 하긴 하는 것 같긴 한데 이게 뭐 큰 매출 차지한다든지 로컬 기반으로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지금은 좀 나올 때가 된 것 같긴 해요. 뭐랄까 그 모든 장비의 그런 성능도 굉장히 좋아졌고 망 성능도 좋아졌기 때문에 지금은 뭐 괜찮은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로컬 업체에 대한 검색 니즈 진짜 무궁무진히 있었던 것 같아요. 뭐 김기사도 그 니즈를 해서
인지하고 들어가려고 했던 거고 네. 네이버도 뭐 플레이스라는 서비스를 계속 하는 이유가 그런 거죠. 저 같은 경우에 네이버에서 그 네이버 홈에 가면 그 동그란 거 있잖아요. 네. 그 이름은 이름은 모르겠는데 네. 그걸 눌러보면 내 주변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디 항상 새로운 데 가면 내 주변을 눌러서 검색을 하거든. 내 주변을 누르면 내 주변에 있는 뭐 식당들이나 뭐 이런 데가 나와요. 그러면 뭐 별점 같은 게 순서대로 나오니까 그래요? 그걸 보고 가면 대부분 성공하거든요. 어. 그래서 이런 니즈는 언제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사용자 UX를 편리하게 해서 사용자에게 접근하고 그걸 어떻게 신뢰 있는 정보를 추려내느냐. 그게 이제 중요한 관건이겠죠. 내 주변 저는 되게 유용하게 쓰지만 내 주변에 그거 쓰는 사람이 없거든요. 아, 내 주변을 나만 잘 쓰고 있다는. 그렇죠. 저도 몰랐어요. 그 네네네. 동그라미를 잘 안 눌러봐서 사실은. 네네네. 아, 그런 게 있었군요. 이 지금 아무튼 내비게이션도 이렇게 검색으로 치고 나오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가 기존에는 검색이라고 하면 네이버 아니면 구글에 들어가서 전부 다 때려 넣지 않았습니까? 근데 목적을 좀 세분화시켜 보면 궁금할 때 지식이 궁금할 때도 거기에다가 검색을 하고, 그다음에 로컬 지금 말씀하신 것도 보통 네이버 가서 물어보고, 뭐 쇼핑도 네이버에서 물어보고 이렇게 많이 하는데, 이게 지금 AI 검색이 도입되면 좀 전에 말씀 주신 뭐 어디 갈까 이런 서비스는 로컬 검색 위주로 하게 되는 거잖아요. 조금 그런 변화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하게 되는데, 일단 기존 검색에 있어서 기존 검색이 어떤 역할들을 했었는지 조금 한번 세분화해보고 갈 수 있을까요? 기존 검색 뭐 기존의 포털 검색들이요? 네네. 그러면 뭐 네이버 같은 경우에 뭐 뉴스를 했었죠. 아, 네. 그 다음에 뭐 콘텐츠라고 뭐 그 뷰라고 해서 뭐 이제 블로그, 카페 이런 거 했었고, 네. 뭐 근데 쇼핑 검색을 당연히 했었고요. 뭐 도서, 영화, 뭐 로컬 네. 이런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죠. 이제 분야별로. 그게 원래 그 분야별로 다 전문 업체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네이버는 그걸 다 한꺼번에 보여주는 거죠. 생각해보면 예전에 뭐 네이버 부동산 이슈도 있었고, 부동산 쪽은 네이버가 독점하지 네네. 마라. 그래서 뭐 그것 때문에 분쟁도 있었고, 영화 같은 경우는 예전에 왓챠 가서 검색도 네네. 많이 했었던 것 같고, 다 각자 어딘가 하고 있었는데 결국은 네이버로 이렇게 다 합쳐진 거군요. 그게 이제 킬러를 하나 잡느냐 못 잡느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기자 생활할 때는 네. 기사를 검색하려면 카인즈.co.kr이라는 서비스에 들어가서 검색을 했어요. 아, 정말요? 기자계의 화석. 그 카인즈가 언론재단에서 운영하는 그 기사 그 뭐라고 하지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인데, 근데 네이버가 그때는 이제 막 신생 기업이니까 얼마 안 됐으니까 그렇게 기사들이 많이 있지 않았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카인즈에서 주로 하다가 네이버에서 이제 언론사들하고 막 제휴를 맺고 막 이제 컨텐츠를 계속 쌓아가면서 기사가 굉장히 중요한 컨텐츠가 됐어요. 그 네이버에. 네. 그리고 네이버 지식인 이런 걸로 또 네이버가 약간 이제 일반 정보들은 또 그걸 또 그냥 쌓고 이러니까 킬러 두 개가 있었던 거예요. 뉴스랑 제가 볼 때는 뉴스랑 뭐 지식인 네. 이런 킬러들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검색을 많이 하게 되니 점점 이제 그 서브 카테고리까지 영화, 커머스 하나씩 붙여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의 그 모습이 완성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혁신이 들어올 때 모든 것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한 분야를 구멍을 내서 그렇죠. 네. 그 분야에 들어가서 이제 그 분야를 내가 뺏어온 다음에 점점 내 분야를 네. 늘려가면서 더 많이 뺏어오게 그런 되는 거죠. 거잖아요. 그런 스텝을 밟아서 네이버도 커져 왔다는 그런 거잖아요. 거죠. 네. 그럼 지금 역으로 AI 검색도 저는 특히나 이 어디 갈까를 보면서 그런 균열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과연 네이버나 구글이 이런 식으로 버티컬 AI 검색에 공격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반대인 것 같은데요. 그 버티컬이 그 뭐 퍼플렉시티를 공격하는 게 아니고, 네. 퍼플렉시티가 같은 이런 AI 검색들이 지금은 이제 아직은 이렇게 막 아주 세밀한 카테고리까지는 가지 않고 네. 일반 정보 뭐 이런 거를 주로 이제 검색하게 되거든요. 네. 사람들에게 만족감을 느껴요. 그럼 여기서 쇼핑까지 하고 싶어지는 니즈가 생길 수도 있어요.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여기서 또 영화까지 요즘 영화 뭐 인기 순으로 보여줘 뭐 이런 거 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일반 정보 뭐 제가 최근에 가장 제가 원래 그 가십 정보를 잘 안 보는 사람이라 네. 곽튜브가 뭐 하나 나오는데 뭔지는 잘 몰랐어요.
그 사람이 왜 날리는지 몰라서 네. 퍼플렉시티 곽튜브 무슨 일이야? 네. 그랬더니 쫙 정보가 나오더라고요. 네. 아 이런 일이 있었구나. 네. 이런 것처럼 이런 궁금증이 한 번씩 풀어주잖아요. 그러면 이런 궁금증이 있을 때마다 퍼플렉시티에 가게 되거든요. 이거 없이 내가 기존의 곽튜브 이슈를 보려면 기사를 한 10개는 읽어야 이게 맥락을 이해할 수가 있는 상황이 되죠. 최소 10개 읽어야 되는데 그것도 되게 잘 찾아서 읽어야 돼요. 그렇죠. 안 그러면 네. 똑같은 거 10개 네, 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노동을 안 해도 되니 아 이게 유용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계속 한 번 가다가 또 가다가 또 가다가 계속 가는 거죠. 그럼 여기서 더 많은 걸 하고 싶어지는 니즈가 생기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볼 때는 그 카테고리 검색들도 지금 빨리빨리 나가야지 나중에는 오히려 이런 일반 그 AI 검색한테 먹힐 수도 있다. 오히려 내가 갖고 있었던 영역조차도 뺏길 수도 네. 있다는 거군요. 퍼플렉시티나 뭐 이외의 서비스들은 이미 저희가 써보고 있는 서비스인데 아직 안 나온 서비스죠. 이 애플 인텔리전스를 탑재한 실이라던가 아니면은 이 구글에서 AI 어시스턴트에도 지금 이제 뭐 AI가 계속 도입이 되던데 뭐 제미나이 라이브가 나온다 이제 이런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SKT가 본인들의 에이다 서비스에다가 이제 퍼플렉시티를 붙이기도 했고요. 또 LG 플러스까지도 이 AI 비서 서비스 시장 진출을 며칠 전에 선언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게 음성으로 그냥 물어보면 답변이 날아오고 뭐 액션까지 취해주는데 액션까지 취해주는 건 오늘은 빼고 일단 물어볼 거를 물어봐서 답변만 날아오기만 해도 우리의 이 검색 패턴이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새로운 음성 비서보다 이제 AI 에이전트에 가까운 이 서비스들이 나왔을 때 정말 우리의 기존 검색 패턴에 변화를 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확실한 거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 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그 심재석 대표님이 그 기존 검색 엔진을 도서관으로 이렇게 비유를 했는데, 근데 전 음성 기반의 AI 검색 엔진은 전 도서관 사서로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가 뭐 어떤 정보를 알고 싶어 그러면 도서관 보면 기억 니은 대결 이름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찾아서 이제 그 책을 찾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검색 알고 싶다 뭐 기억부터 찾겠죠. 그래서 이게 찾아보고 거기 굉장히 많은 정보가 있죠. 근데 그 음성 기반의 AI 검색 엔진은 도서관 사서랑 얘기를 하는 거죠. 뭐 검색 엔진 대충 다 읽어보셨죠? 여기에 있는 책들. 그리고 뭐 검색 엔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도서관 사서가 얘기를 해주죠. 근데 문제는 다 외우진 못했어. 그 너무 책이 많아서. 네. 그래서 몇 줄만 다 읽었어.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부족해. 근데 어쨌든 간단한 거는 이게 바로바로 알려줄 수 있어. 뭐 네. 이걸로 좀 비유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좀 장단점으로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은 장점은 훨씬 더 인터랙티브하고 개인화되고 좀 즉각적인 답변이 가능하다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뭐 티타임즈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기존 검색 엔진에 하면 뭐 연간 순으로 길게 뭐 페이지 랭크에 따라 중요도 순으로 연관도 순으로 이렇게 쭉쭉쭉 웹사이트라든지 문서가 나오겠죠. 근데 반면에 인공지능 검색 엔진 그것도 음성 기반이라면 말로 해주겠죠. 뭐 이런 식이겠죠. 뭐 티타임즈는 뭐 2013년에 만들어졌으며 뭐 홍재희 기자가 MC를 보고 있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이렇게 음성으로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좀 확실히 좀 다른 것 같고, 그리고 추가 질문을 했을 때 그 뭐랄까 기존 검색 엔진은 초기화가 되거든요. 거의 대부분 그럴 거예요. 뭐 예를 들면 티타임즈를 검색했다가 만약에 그 티타임즈의 뭐 AI 콘텐츠를 알려줘라고 했을 때 완전히 새로운 검색 결과가 나오겠죠. 네. 근데 좀 음성 기반의 AI 검색 엔진은 좀 연결성을 가지고 있죠. 아니면 연결성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뭐 그 추천을 통해서 연결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좀 해주겠죠. 이런 측면에서 좀 그 차이점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음성이다 보니까 그 기존 검색 엔진은 하나의 언어가 일단 그 페이지에서 기반이 되는데, 물론 이게 다르게 노출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어쨌든 여러 가지 언어가 동시에 있는 거는 사실 그렇게 보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근데 좀 어느 정도 인공지능 기반의 검색 엔진은 좀 언어를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게 좀 쉽다는 거, 이것도 좀 차이점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굉장히 그 손쉽죠. 그리고 또 뭐랄까 좀 몸이 불편한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좀 특이한 상황에서도 바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이 확실히 좀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근데 뭐 당연히 그 뭐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사서가 모든 걸 다 기억하진 않는다. 네. 그래 아주 똑똑한 것 같지도 않다. 이런 단점이 이제 뭐 고스란히 좀 녹아져 있죠. 그래서 뭐 흔히 말하는 할루시네이션 현상이라든지 그리고 무엇보다 대답의 근거와 출처도 좀 불명확하다는 뭐 그런 측면도 있죠. 그래서 뭐 아웃링크는 기본적으로 그 이제 저작권 문제에서 굉장히 해소가 됐는데 근데 일링크는 저작권 문제가 좀 연관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아웃링크는 기성 검색 엔진에서 기본적으로 쓰는 거고 일링크는 뭐랄까 그 이제 인공지능 기반 검색 엔진에 쓰는 거기 때문에 좀 이런 측면도 좀 문제가 있고 이렇게 장단점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아웃링크라는 거는 사용자가 검색을 한 다음에 그 페이지로 직접 가서 읽어봐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예, 그거는- 중간에서 검색 서비스는 여기 있어라고 얘기만 해준 건데 인링크는 내가 직접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검색 결과를 이렇게 되면은 뭔가 콘텐츠 저장료를 내야 될 수도 있고 그런 그런 이슈에서 문제가 늘 있다. 시달리는 거죠. 근데 법적으로 아웃링크는 문제 없다 이렇게 판결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포털이 이제 활성화되는데 그게 굉장히 좀 어느 정도 도움이 됐는데 아직 그런 그 AI 기반의 검색 엔진은 좀 활용 그런 게 아직 넘어서지 못했죠. 근데 한 가지 이게 중요한 사실은 지금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AI 검색으로 간다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근데 그건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이게 일반적인 LLM으로는 사실 돈을 벌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90년대 후반에 포털 시대로 이렇게 돌이켜 보면 그때 굉장히 좀 비슷한 포인트들이 많거든요. 현재 LLM들이 돈을 버는 게 대부분 다 구독료예요, 유료화예요. 네. 근데 포털 때 다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패착이 돼서 다 망하거나 밀려났거든요. 뭐 예를 들면 다음이 한메일을 유료화하려고 했다가 2위로 밀려났고 네. 프리첼이 유료화하려고 했다 커뮤니티 유료화하려고 했다가 거의 망한 수준이 됐고 DBD기라는 서비스도 유료화하려고 했었거든요. 그 지식인과 비슷한 서비스인데 근데 반면에 지금 살아남은 네이버와 구글은 그냥 다 오픈해 놓고 이걸 결국 그 오버추어가 만들어낸 입찰식 광고를 통해서 돈을 벌고 이게 훨씬 더 많은 시장을 만들어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검색 엔진, 그 인공지능 기반의 검색 엔진도 그렇게 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지금 AI 검색 엔진에 뛰어든 사람들이 그런 걸 좀 포착하지 않았나 싶어요. 챗GPT 돈 뭘로 벌지? 뭐 API에 과금을 하고 그리고 뭐 이용자에게 구독을 받는다. 이게 큰 돈이 될까?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과거 검색 시장을 보니까 그런 사례도 있었지만 그런 사례들은 다 안 되고 있고 결국은 그 광고 기반으로 그 검색 결과에 이렇게 그 광고비 받고 이렇게 매칭해 주는 게 훨씬 더 많은 돈을 벌었다더라. 그래서 저는 이들이 어쨌든 이렇게 진입을 하고 이렇게 계속 플레이어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게 이와 연관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는 말씀 같은 게 챗GPT를 하는 이제 오픈 AI조차도 서치GPT를 만들겠다고 선언을 하고 지금 베타 테스트를 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거기에 나간다는 것 자체가 구독료 플러스 우리는 광고도 받겠다라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 있다는 거니까 확실히 그쪽 시장이 얼마나 유망한지 알 수 있는 것 같고요. 또 그만큼 많이 도전을 하면은 좋은 서비스들이 많이 태어날 거고 기존 검색 업체들의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계속 들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과연 그 검색 패턴이 네. 새롭게 자리를 잡을 수 있을까라고 하면 그걸 많이 써야 되겠죠, 사람들이. 그렇죠. 근데 지금 모습은 약간 좀 이런 면도 있거든요. 공급이 수요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모양새도 있거든요. 사람들이 정말 검색 엔진이 이런 새로운 형태의 검색 엔진 필요해서 막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서서히 이렇게 이용자 니즈에 맞춰서 진화되는 게 아니라 좀 일단은 이런 게 좀 나왔고 그리고 이게 좀 많이 쓰이길 바라는 그래야 돈이 되니까 뭐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좀 뭐랄까 공급이 수요를 창출할 수 없다는 그 맹점을 좀 해결해야 되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야 그게 새로운 그런 검색 패턴이 자리 잡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스티브 잡스처럼 너희는 이걸 꼭 써야 돼라고 이렇게 막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서비스까지는 아직은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거는 이제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요 AI 검색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굉장히 비판적이신 분들은 빙챗 봐라. 1년 반 전에 나왔는데 아무 의미 없이 지나가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많은 서비스들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이게 정말 빨리 검색이
패턴을 바꿀 수 있을까라는 점에서는 뭐 좀 너무 장밋빛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경계를 해봐야 되는 것도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빙챗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퍼플렉시티 AI가 나오고 나서 지금 구글 점유율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정말로 좀 영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구글이나 네이버 검색 점유율이 혹시 최근에 좀 바뀐 게 있나 그걸 좀 여쭤볼게요. 네, 요 표를 보시면 2022년, 23년, 24년 구글 점유율인데요. 저 2022년 12월이 챗GPT가 처음 이제 시장에 나온 달입니다. 2022년 1월부터 이제 뭐 91%, 2%, 뭐 1%, 2% 하다가 이제 그해 마지막에 92.58% 굉장히 높았죠. 네. 그리고 쭉 높아요. 그리고 한 6월, 7월까지 쭉 높다가 작년 8월부터 이제 91%대로 떨어지고 점점 이제 올해 8월 기준으로는 90%까지 떨어졌죠. 네. 90.5%까지. 네. 미세하지만 약간은 떨어져 있어요. 미세하긴 하네요, 정말. 네, 굉장히 미세하지만. 네. 그래서 지금 저걸 보고 뭐 퍼플렉시티나 이런 서비스로 인해 뭐 빙챗으로 인해서 변화가 있느냐라고 사실 저걸 보면 있다고 보기 좀 어렵죠. 너무 미세한 수치라서. 네. 이 뭐 오차범위 훨씬 안에 있는 수치일 테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큰 변화는 없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네. 미세하지만 네. 미세하지만 조금은 떨어졌다. 네. 이게 이제 우리 차가 네. 시동을 걸고 네. 그 100m까지 네. 100km로 갈 수 없잖아요. 네. 처음에는 천천히 갈 수밖에 없잖아요. 제로백. 네, 제로백이 처음에는 천천히 갈 수밖에 없고 네. 그 다음에는 빨라지는 거잖아요. 그 천천히 가는 단계에 있는 건지 는 더 봐야 되겠어요. 네. 계절적 요인일 수도 있고 네, 여러 가지 맞아요. 이제 다른 요인이 있을 수 있는데 하지만 미세하게는 줄었다. 1% 2% 정도. 방금 거 한 번만 더 보여주실래요? 그 보면은 이제 계절적 요인을 저도 계속 봤는데 1월이랑 비교해보고 2022년이랑 그 다음에 8월이랑 비교해보고 하면 그 같은 월에서 또 조금씩 빠지기는 했네요. 확실히. 네. 그러니까 2023년에는 오히려 늘었다가 조금 2024년에 확실히 조금씩 빠지긴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오차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정말 의미가 있는지는 아직은 판단을 할 수는 없겠네요. 보통 트래픽 지표가 빠질 때는 생각보다 빨리 빠져요. 이렇게 막 어. 쭉쭉쭉 그걸 느꼈던 게 이제 싸이월드 봤을 때 네. 그때 페이스북이랑 쭉쭉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약간 미세하게 하는 거는 거의 대부분 안 빠졌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트래픽 봤을 때는 예. 정말 변화하려면 확 빠진다. 좀 확실히 눈에 띄게 3년 정도 보면 확실히 눈에 띄게 쭉쭉쭉 빠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없지 않나. 네. 근데 여기에서 또 하나의 질문을 드려본다고 하면 이제 얼마 전에 티타임즈에서 스리니바스 퍼플렉시티 CEO를 인터뷰를 했잖아요. 그때 이제 퍼플렉시티 CEO가 하신 말씀이 뭐가 있냐면 우리는 구글의 검색을 전체적으로 대체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여전히 나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퍼플렉시티에서 물어보더라도 구글에 가서 또 물어볼 거다. 그런데 구글이 처음에 야후한테서 검색 점유율을 빼서 올 때 어떻게 했냐면 처음에 무슨 뭐 IT와 관련된 그러니까 검색을 정말 많이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서 입소문이 나서 야 야후보다 구글이 편해 구글을 써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조금씩 늘어서 이 정말 뭔가 빅마우스죠 이런 사람들이 구글로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어느 순간이 되니까 이게 갑자기 눈덩이 불어나듯이 확확 올라갔다라는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거는 진짜 지표로 볼 수는 없는 건데 지금 뭔가 IT와 관련되신 분, 검색과 관련됐거나 아니면은 뭐 IT 인플루언서 이런 분들 특히나 이제 기자분들도 있고요. 이런 분들이 이런 AI 검색 쪽 이런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봐야 됩니까? 이게 그 퍼플렉시티 CEO님 말씀은 저는 맞다고 봐요. 이제 이런 얼리 어답터들, 특히 기술에 굉장히 얼리 어답터들이 있죠. 그들이 먼저 움직여야 성공을 해요. 예를 들어 뭐 슬랙 뭐 그 일반 대기업들 잘 안 썼거든요. 그쵸. 지금 근데 가장 유명한 메신저가 됐죠. 근데 그게 대부분 다 이런 그 IT 기업들, IT 기업들이 IT 그 제품을 썼던 거예요. 그게 일반 기업까지 이제 쫙 퍼진 거죠. 뭐 노션 이런 네, 그런 것도 마찬가지고. 당근마켓만 해도 처음에는 전자기기로 이렇게 판교에서 전자기기 거래하자가 시작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약간 얼리어답터나 기익들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에서 일단 검증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대중으로 넘어가는 거는 굉장히 좋다. 그런 건 인정하는데 그게 다 반대로 기획들이나 얼리 어댑터가 좋아했다고 해서 모든 제품이 다 대중에게 성공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은 맞는 말씀이지만 그게 성공의 필요 조건이긴 하지만 충분 조건은 당연히 아니다. 그러면 지금 좀 긱들은 쓰고 있는 것 같습니까? 제가 아는 분은 이건 또 과장돼서 말씀하신 네. 그분은 챗GPT가 등장한 이후로 단 한 번도 구글을 검색한 적이 정말요? 없다고 그럼 되게 불편하실 것 같은데. 그 정도까지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굉장히 만족하는 분들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저희 셋 중에서는 저랑 그다음에 심재석 대표님이 약간 넘어간 케이스고 그다음에 최용식 대표님은 아직 좀 경계하고 있는 케이스인 것 이게 같거든요. 즐겨 사용하는 자와 네. 즐겨 사용하지 않는 자의 네. 차이겠죠. 그래서 지금 저희는 물어봐봤자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최용식 대표님이 어떠신지 한번 여쭤보면. 말씀하는데 다 동의합니다. 근데 뭐 네. 동의하고요. 근데 모멘텀이 뭔가 있어야겠죠. 그리고 뭔가 대규모 마케팅이라든지 뭐 그런 것도 있어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는 뭐 동의합니다. 네. 그렇죠. 사실 미래 얘기이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해봤자 네, 크게 저기 뭐 그냥 예상일 뿐이니까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와우 포인트를 느끼진 않았어요. 맞다. 예, 아직까지는 조금 더 근데 느낄 것 같아요. 예, 왜냐면 AI 기술 진짜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성능이라든지 이런 게 그런 거는 뭐 동의합니다. 네. 근데 와우 포인트를 아직 못 느끼셨다는 게 전 되게 중요한 그렇죠. 지금 지점인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 와우 포인트를 못 느끼고 있어요. 네. 예. 그러니까 아직 그게 대중적인 서비스가 못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거를 많은 사람들이 느끼면 제2의 구글이 되는 거고. 그렇죠. 저도 퍼플렉시티는 저는 예전부터 좀 썼었는데 써보려고 노력을 해서 열심히 썼었는데 챗 GPT 4.5가 그러니까 GPT 4.5가 나오기 전에는 너무 못 쓰겠더라고요. 안 좋아서. 근데 GPT 4.5가 성능이 확 좋아지다 보니까 퍼플렉시티도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같이 모델이 좋아지니까. 그래서 저도 퍼플렉시티를 열심히 쓰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게 어느 정도 더 좋아져야 아마 최용식 대표님 같으신 분들은 더 그때서야 이제 와우 포인트가 올 것 같고 그게 더 안 좋아지면 그때까지도 못 느끼실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안 쓴다는 거겠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제 유료 콘텐츠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압박감이 있고 그리고 그게 만약에 잘못 나가거나 그쵸. 특히 뭐 기자분들이라면 많이 동의할 것 같은데 뭐 기사가 오보가 나거나 아니면 사소한 거에 틀리면 정말 이건 뼈 아프거든요. 뭐 그냥 대충 쓰는 곳이라면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근데 뭐 어쨌든 할루시네이션을 몇 번 경험하고 나면서 아 이건 그대로 믿고 썼다가 큰일 나겠다. 큰일 나겠다라고 해서 좀 한 번만 더 이렇게 좀 기능이 바뀐다면 좋지 않을까. 근데 굉장히 좀 열려 있고 좀 뭐랄까 그 속도를 좀 중요시 여기고 그리고 뭐랄까 새로운 거를 좀 중요하게 여기는 분들은 좀 다르게 저처럼 그렇게 막 예민하게 굴지 않고 다르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예민하게 굴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아직은 할루시네이션 때문에 사람한테 물어보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검색어를 때려서 정보를 얻어볼 때는 내가 정말 정확한 정보를 찾을 수 있다라는 자신이 있는데 이 AI 검색한테 물어봐서 나온 답은 내가 한 번 더 검증을 해야 될 것 같은 느낌? 내가 한 번 더 확인해 봐야 되고. 그래서 저도 막 특히 이제 실적에 대한 기사 많이 쓰는데 사실 다트로 전 바로 가거든요. 솔직히 네이버도 못 믿겠고. 네. 그래서 뭐 근데 이게 제가 좀 특이한 상황일 수가 있어가지고 뭐 근데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정말 아직 산업에 완전히 좀 도입되지 않은 이유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틀리면 안 되니까. 네. 뭐 그런 그렇죠.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와우 포인트 실적. 네. 그 기자들은 이런 실적 같은 걸 기사 쓸 일이 많이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 실적을 봐야 되는데 지난 10년 분기별 매출의 추이를 보고 싶어. 네. 그러면 다트 가서 뭐 무슨 회사 검색해가지고 그 회사의 이제 그 감사 보고서를 분기별로 다 눌러봐야 다 되죠. 눌러가지고 막 창 20개 올리고 막 네. 이런 상태에서 뭐 어느 창이야 막 혼미스러워서 이런 경험 많이 해봤잖아요. 그쵸. 만약에 퍼플렉시티나 뭐 라인 뭐 어디다 이 회사의 지난 10년 실적을 분기별로 표로 정리해줘. 라고 해서 그게 맞게 나온다면 네. 이게 와우 포인트인 거죠. 그렇죠. 네, 그게 진짜 전 그 정도가 된다면 정말 근데 아직 안 됩니다. 이거는 검색 아직 하나하나 다 해봐야 돼요. 제가 지금 준비한 그 표 하나 또 보여주시겠어요? 아, 네네. 네, 요 표가 어떻게 나온 표냐면 네. 제가 이 퍼플렉시티에다가 그 지난 2022년부터 지금까지
구글 검색 점유율을 월별로 정리해줘라고 하니까 이렇게 나온 거예요. 와 이렇게 하면요 이게 해석이 달라져요. 꾸준히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고 이게 뭐가 있구나 생각을 했어요. 네. 이걸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일단 이제 이거를 이제 다음에 이제 약간 에이전트 느낌으로 그럼 이거를 엑셀로 정리해줘라고 했더니 저는 알겠습니다. 프로그램 중입니다 하고 뭔가 프로그램이 막 돌아가더라고요. 네. 그러더니 무슨 뭐 구글 서치.x에 뭐 exlx 뭐 이렇게 네. 나와가지고 파일이 딱 떨어져요. 그래서 와 완벽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딱 클릭을 했더니 클릭이 안 돼요. 그래서 뻥이네요 뻥. 가짜 파일. 그래서 너 왜 파일이 다운이 안 되는데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저는 파일 다운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래요. 그 이 수치를 제가 처음엔 이 수치를 믿었어요. 믿고 이걸로 이제 해야겠다. 내가 일일이 엑셀표를 만들었어요. 이제 네. 그 엑셀표를 안 해주니까 네. 표를 만들어서 딱 이제 캡처를 떴는데 숫자가 뭔가 너무 그 분포가 너무 일률적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저렇게 일률적이라고? 8765432 뭔가 의심이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 이것도 링크 소스가 있잖아요. 그쵸, 그쵸. 스태티스인가 그 소스가 있어서 네. 그 링크를 달아줬길래 그 링크 들어가서 직접 데이터를 봤어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았어요 오늘. 네.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나왔다면 네. 무한 신뢰. 무한 신뢰가 됐겠죠. 그러면 전 무조건 맨날 여기서 쓸 겁니다. 네. 근데 이렇게 틀린 답이 나왔기 때문에 심지어 소스라고 링크까지 걸어줘 놓고 틀렸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얘는 이거는 못 믿구나라고 불신이 생긴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다 이런 거는 안 써야겠구나 이렇게 네.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나마 이제 좀 검색에 이 효율이 생기는 거는 저는 이런 수치는 안 보고 그냥 그 소스 들어가거든요. 네. 근데 그 소스는 구글에서 때려낼 때보다 조금 더 빨리 찾을 수는 있어요. 얘가 한번 생각해보고 추천해주는 네. 거라서 이제 그렇게 쓰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와우 포인트가 되기에는 아직은 좀 부족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만약에 수치를 갖고 나오셨으면 완전 해석이 달라졌을 그렇죠. 거예요. 제가 너무 지금 일률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의심이 안 들었다면 그렇죠. 여기 다 속았을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한 번은 아직 봐야 되는 상황이고 그게 만약 믿을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모두가 쓸 수 있는 서비스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예상이 들고 있고요. 결국은 관건은 저 거짓말을 어떻게 없앨 수 있느냐. 그렇죠. 네. 그게 관건이죠. 정확하게 가는 지금 일단 GPT-5.1이 나와서 네. 추론까지 하는 단계까지 가서 얘가 아직은 검색을 적용을 안 해주거든요. 만약 GPT-5.1과 서치 GPT가 만나서 되게 정확하게 검색을 해준다고 하면 또 그때는 저희가 라이브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이 와우 포인트까지는 없지만 점점 좋아지면은 이게 큰일 날 수도 있겠구나라는 위기감이 아마 네이버나 구글이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네이버 검색 점유율 말씀을 해주시던 시절에 아마 그때 저 무슨 서비스였죠? 우주의 얕은 지식? 피키캐스트. 피키캐스트. 막 피키캐스트가 나와서 이혜진 의장이 뭐 우리 애도 이거 본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을 정도로 막 네이버가 위기감을 느껴서 비슷한 막 서비스도 런칭 많이 하고 막 이랬었잖아요. 그때를 생각해 보면 지금 검색은 특히나 진짜 엄청난 중요한 영역이라서 네이버나 구글이 뭐 하고 있나가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일단은 네이버 먼저 말씀드리자면 네이버의 경우 하이퍼 클로바라든지 AI 기술, AI 개발 조직을 근데 되게 오랫동안 꾸준하게 했죠. 거기는 원래 그런 회사고 되게 기술 개발이라든지 이런 거에 진심인 회사고 그리고 우리나라 최고의 석박사급들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근데 좀 내부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좀 내부적으로 좀 여기에 비판 여론이 좀 있다고 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AI가 이렇게까지 중요한 줄 몰랐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공격적으로 투자하지 못했다. 그 근거가 지난 3, 4년간 커머스 콘텐츠에 굉장히 많은 돈을 쏟아부었거든요. 네. 아마 인수금액만 거의 3조 원 가까이 썼을 겁니다. 근데 당연히 이걸 AI 개발 조직에 썼다면 어땠을까? 이런 내부적인 이야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시가총액인데 지금 네이버 주가가 진짜 안 좋거든요. 네. 거의 역대 최악으로 안 좋은데 네. 근데 네이버 실적은 괜찮아요. 그렇죠. 예, 콘텐츠와 커머스에서 어쨌든 인수한 회사들이 잘 하고 있고 기존의 구사업들도 돈을 계속 벌어들이고 있는데
근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게 단기적인 매출과 이익은 괜찮아도 장기적인 모멘텀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 이게 AI 투자소를 의미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좀 이야기도 있다고 하고, 그리고 또 뭐 거기에 있는 뭐 고위 의사결정권자를 좀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도 좀 그 AI가 정말 돈을 벌 수 있을까, 산업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애매한 답변을 좀 줬던 것도 있습니다. 네. 최근 들어 다시금 좀 확실히 이렇게 힘을 주고 있는 게 좀 느껴지는 것 같긴 해요. 이게 뭔가 있을 것 같다라는 내부 판단이겠죠. 이렇게 당연히 그분들도 그냥 마냥 모른 척하진 않았던 것 같고 계속 지켜보고 있겠죠. 실제로 창업자와 대표가 뭐 적극적으로 관련된 그런 행사에 나오기도 하고, 특히 이해진 그 네이버 창업자의 경우 거의 이렇게 얼굴 보기 어려운데 최근에 좀 우리나라 정부 행사에 나와서 뭐 이렇게 이야기도 했죠. 그게 좀 소버린이라는 그런 키워드가 이렇게 떠오르면서 좀 거기에 대해 그 다시금 힘을 주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소버린이라는 게 뭐 기술 용어가 아니라 약간 정치 용어에 좀 가깝습니다. 그래서 뭐 기술 독립이라든지 주체권, 뭐 주체성, 뭐 이런 거를 좀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네이버의 수건이었죠. 그 우리는 오랜 기간 구글의 공세, 해외 기업의 공세에 맞서서 한국 시장을 지켜낸 거의 얼마 안 되는 기업이다. 근데 인공지능도 좀 비슷하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공지능에서도 우리가 이런 역할을 해줘야 더 나아가서 이거를 뭐 해외 진출이라든지 신성장 동력으로 삼아야 된다라는 게 내부 여론에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고, 최근 들어서는 확실히 좀 그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 소버린 AI라는 게 결국 지역에 특화된 데이터라든지 이런 거를 많이 갖고서 자체 모델로 훈련을 시켜서 우리 지역에 딱 맞는 AI를 만들겠다, 뭐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런 거에서 네이버가 일단 우리나라 수성을 위해서라도 그걸 하고 싶어 하는 것 같고, 그 기술로 이제 해외 진출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던데, 해외 진출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하종 센터장님의 그 강연을 저도 그 어제 잘 봤는데, 예, 거기서도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제 3세계 입장에서, 그 제 3세계라는 게 중국과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죠. 그래서 소버린이 굉장히 화두로 떠오르고 있고, 이게 소버린이 AI뿐만 아니라 사실 거의 10년 전부터 각 지역에서 이렇게 좀 떠오른 용어였죠. 근데 AI라든지 이런 하이테크 기술을 구현하려면 굉장히 많은 돈과 기술 역량 뭐 이런 게 필요한데, 사실 이들은 이거에 대해서 잘 이렇게 대처를 하지 못한 상황이고, 그러면 결국 이들은 의사결정을 내릴 텐데 미국 걸 써야 되나 중국 걸 써야 되나. 근데 미국, 중국 둘 다 워낙 초강대국이기 때문에 종속되는 게 굉장히 두렵고, 만약에 이들하고 관계가 틀어지면 단순히 기술적인 종속을 넘어서 국가적인 종속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결국 한국이랑 하면 얘네들은 왠지 종속이 아니라 손을 잡을 수 있는 그 정도로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 네. 그리고 왠지 뭐 사업적으로도 뭐 가성비도 괜찮고, 뭐 1등은 아니지만 뭐 싸고 괜찮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요새 들어서 이게 화두가 되고 있고, 실제로 뭐 네이버가 이 전략을 통해서 라인을 통해 일본 시장에서 어느 정도 검증을 했고, 모델을, 그리고 뭐 사업 전략이라든지, 그리고 유럽이라든지 최근에 있는 사우디까지 그 전략을 검증하고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내는 것 같습니다. 네. 구글은 뭐 좀 변화가 있습니까? 과거의 얘기를 꺼내야 될 것 같은데, 네. 2010년 전후로 구글이 굉장히 좀 위협을 느낀 적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좀 솔로모라는 트렌드 때문에 그런데, 이게 소셜과 그리고 모바일 그리고 그 오토를 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트래픽이 너무나도 커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그때 이용자 수가 구글 뛰어넘었었고, 네. 그리고 뭐 오토 쪽에선 옐프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막 나타나서 검색적인 부분을 이렇게 가져갔거든요. 근데 구글이 그때 뭐 밀렸냐 망했냐라고 봤을 때 그렇진 않거든요. 분명히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좀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위협적인 걸 보여줬죠. 왜냐면 동일한 이용자라든지 광고주를 두고 경쟁을 했기 때문에. 근데 사실 지금 돌이켜봤을 때는 구글의 아성을 좀 깨진 못했죠. 왜냐하면 확실히 좀 영역이 다르고 주는 가치가 다르고, 또 구글도 나름 검색 쪽에서 그 시장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 유튜브를 인수한다든지 아니면 뭐 커머스, 지도 뭐 이런 쪽에서 DB를 강화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걸 다시 돌아가서 그
인공지능 기반의 검색 엔진이 나온다고 해서 이게 바로 이렇게 구글에게 영향을 미치느냐, 뭐 그거는 좀 뭐랄까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생각보다 빨리 안 바뀐다고 생각이 드는 게요. 그 페이스북이 막 구글을 위협하고 막 이용자 수가 넘어서고 막 이런 시기에는 페이스북에 또 따라오는 기사가 뭐가 있었냐면 수익화 안 된다. 얘네 돈 어디서 벌 거냐. 카카오도 그랬잖아요. 언제 뭐 BP 맞출 거냐 이런 얘기가 나오다가 이들이 폭발적으로 광고 수익이 올라갈 때까지는 시간이 꽤 걸렸단 말이에요. 그때까지 구글한테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또 거기에 대처를 했고, 말씀하신 뭐 유튜브도 있었고 뭐 대처할 시간들이 생각보다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세가 넘어갈 때 확 넘어갈 것 같지만 또 어느 정도 대처만 잘 하면은 또 구글처럼 계속적으로 광고 시장에서 구글도 잘 나가고 이제는 메타도 잘 나가고 하잖아요. 또 그렇게 양립을 할 수도 있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때 페이스북이 검색 엔진을 달면 진짜 끝난다, 뭐 네. 이런 이야기도 굉장히 많았고, 제가 아는 정말 오피니언 리더라든지 지금 엄청난 큰 기업의 창업자인 분들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실제로 페이스북이 검색 엔진을 좀 많이 관심 가졌었고, 좀 결과라든지 아니면 뭐 요게 뭐 검색 광고를 붙인다든지 이런 노력도 일부는 했었는데, 사실 뭐 지금은 완전 별개의 시장이 돼버렸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AI 뭐 검색 엔진도 좀 다르게 갈 수도 있지 않을까. 기존의 검색은 이런 수많은 콘텐츠 제공자들, 뭐 아웃스탠딩이든 바이라인 네트워크든 티타임즈든 이런 콘텐츠 제공자들과 뭐 커머스 뭐 상품 제공자들, 이런 사람들이 전부 검색이라는 그 서비스 아래서 생태계를 이루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 퍼플렉시티 같은 AI 검색은 그 생태계가 잘 안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면 장기적으로 내가 X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 콘텐츠를 그냥 가져가서 그럼 돈 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모든 회사에 돈을 줄 수가 없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몇몇 제휴사들만 됐고, 뭐 만약에 언론이라면 뭐 중요한 크고 유명한 언론 몇 개랑 제휴를 맺고 퍼플리시가 답을 준다. 그 생태계, 기존의 그 검색 엔진이 갖고 있던 그 방대한 생태계는 유지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이용자 같은 경우는 이 검색하려면 여기 가야 되고 저 검색하려면 그렇죠. 저기 가야 되고, 네. 그러면은 이 서비스가 반쪽짜리가 돼서 그럴 의미가 수 없어지는 있다는 거예요. 거죠.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그 생태계가 유지되지 어렵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뭔가 어떤 서비스가 독과점이 되려면 생태계 자체가 이루어져야 되는 게 정답인데, 네. 생태계를 못 이룰 경우에는 반쪽도 안 되는 서비스가 되기 때문에 아예 그 시장이 사장될 네. 수도 있다. 이런 콘텐츠 제공자들이 참여할 동인이 있느냐? 네. 없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네요. 그런 면에서 또 AI 검색이 갖고 있는 맹점 하나를 지금 확실히 듣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얘기 들으면서 저는 쇼핑 검색 같은 거는 이 멀티모달 기술이 정확하게 거기에 들어가면은, 예를 들어 무신사 같은 데서 내가 원하는 거 그냥 얘기하면은 딱 걔가 찾아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쇼핑 검색을 할 때는 나는 내 옷 살 때는 무조건 무신사에 가서 물어보고 거기서 제일 좋은 거 딱 픽하면 되겠네. 네. 그럼 쇼핑 검색할 때는 나는 뭐 할 때는 무신사, 뭐 할 때는 어디, 이렇게 막 완전 버티컬로 잘라질 수도 있을 것 그럴 수 같고. 있고, 아마존이 최근에 그런 쇼핑 도우미 같은 이런 네. 서비스를 냈거든요. 그게 내가 원하는 상품을 이제 생성 AI가 다 이렇게 만들어주는, 네. 찾아주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막 방대한 물건을 갖고 있는 쇼핑몰이 있다고 하면 자기네 검색 서비스를 잘 만들면 그걸로 되게 파워풀해질 수도 있을 것 같고, 거기서 이제 더 붙여나갈 수도 있잖아요. 뭐 굉장히 많은 생각이 들게 되네요. 제가 참고로 또 옛날 얘기 또 하자면, 네. 제가 기자 하기 전에 네. 검색 엔진 만드는 회사를 다닌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검색 엔진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 번 들었는데 계속 까먹는데. 검색 엔진 만드는 엔진인데. 회사였는데, 그 회사에서 이제 그 서비스 만들던 게 그 쇼핑 도우미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좀 유명한, 지금도 유명하지만 당시도 유명했던 어떤 우리나라 종합 쇼핑몰에 들어가면 네. 옆에 이렇게 약간 딱 접속을 하면 옆에 사이드 날개에 도우미 딱 떠요. 오. 20 몇 년 전 얘기인데 네. 도우미가 떠서 뭐 어떤 상품 찾으세요? 그러면 뭐 하는 거죠. 뭐 파란 결혼식장 티셔츠. 입고 가기에 좋은 아. 뭐 그 정장 한 벌 좀 추천해줘, 이렇게 네. 만약에 했어요. 그러면 그게 딱 나와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런 생성 AI 이런 기술이 없잖아요. 그쵸. 그때는 이제 그 결혼식장 뭐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웹 검색을 해서 보여주는, 그러니까 상품 검색을 해서 보여주는 건데,
결혼식장이랑 키워드 있는 게 없죠. 네, 그냥 정장만 어디서 갖고 오겠네요. 그래서 네. 잘 안 되는, 아. 그래서 잘 안 됐던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게 될 수 되는 있을 거죠. 있으니까. 네. 예를 들어 배민 같은 데서 이제 그런 걸 할 수 있죠. 나 어제 막 술 많이 마셨는데 해장하기 좋은 음식 알려줘. 그러면 만약에 지금 우리가 만약 해장해야 된다고 배민 검색에 해장국 네. 아니면 쌀국수 뭐 이런 데서 그렇죠, 찾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이 생성 AI가 이용자들의 그 댓글이나 뭐 이런 그 피드백들을 데이터 많잖아요. 거기서 해장 이거 진짜 해장하기 좋다라고 했는데 그게 알고 보면 우리는 전혀 생각지 못했던 막 이렇게 빵이다 이러면 그렇죠. 그런 게 있다면 정말 아까 와우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 굉장히 유용해지는 거죠. 네. 그런 정도로 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네이버가 주가도 진짜 많이 안 좋고 그다음에 요 미래 경쟁력이 어떤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 AI와 관련돼서 정말 빅테크만큼 이게 투자할 준비가 돼 있나 이런 점을 좀 한번 여쭤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이버는 역사상 단 한 번도 빅테크만큼 투자한 적이 없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왜 빅테크만큼 투자를 못하는 게 문제 아니냐라고 하면 네. 네이버는 이미 그런 적도 없고 존재할 수가 없는 서비스가 되는 거죠. 하지만 구글만큼 검색에 투자하지 않았지만 뭐 한국 시장에서만큼 구글보다 잘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AI도 뭐 구글이나 오픈AI나 뭐 페이스북만큼 투자를 안 하는데 승산이 있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그렇게 투자 안 해도 한국 시장을 먹었듯이 검색이 먹었듯이 AI도 뭐 못할 건 뭐야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런 면에서 이게 꼭 투자금이나 그런 것만 직결되는 건 아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도 있지만 네. 한쪽만 얘기하면 안 되니까 네. 해볼 수도 있지만 네. 이 AI는 네. 이 컴퓨팅 파워와 이런 게 어마어마하게 에너지와 쓰는 서비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기술력 높이는데 이 자본이 들어가는 것보다 그냥 유지하기 위해서도 엄청나게 들어간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유지 자체가 어려운 수준이 될 수도 있다. 네. 너무 많은 돈을 써야 되니까. 그런 면에서 또 무서운 게 있겠네요. 우리가 저기 발을 들였다가 돈만 많이 나갈 수도 있는 그러니까 네이버 같은 데서는 당장 그만큼 이게 사실 될지 안 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오픈 AI는 어차피 투자금으로 운영하는 거고 뭐 샘 알트만이 죄송합니다. 청산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청산하고 끝나는 거예요. 네. 근데 네이버는 그럴 수가 없어요, 지금. 그렇죠. 그렇게 모험적인 이미 이제 상장사고 우리나라 뭐 시가총액 몇 위의 기업이고 그렇게 모험적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네. 이 기술에 대한 꾸준히 팔로우업은 하더라도 기존의 비즈니스를 계속 이제 더 수익성 강화하고 더 하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게. 네. 그렇죠. 그러면서 이 서비스로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정말 중요한 상황인 것 같고요. 바이라인과 티타임즈는 유료 콘텐츠는 아닙니다만 아웃스탠딩은 특히나 유료 콘텐츠잖아요. 이게 AI 검색으로 인해서 이제 패턴이 바뀔 경우에 과거 구글 검색 때랑은 또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예상도 나오거든요. 아웃스탠딩은 좀 이렇게 계산기 두드려 보신 적 있습니까? 있죠. 그게 왜냐면 아웃스탠딩이 어떻게 보면 한국 언론의 뭐 온라인 이후 원래 한국 언론은 네이버 뉴스 생태계에서 이렇게 만들어졌거든요. 그렇죠. 그걸 기반으로. 그리고 뭐 여기에 뭐 어떻게 하면 뭐 뉴스 스탠드에 빨리 올라가나 뭐 아니면 메인 화면에 빨리 올라가나 검색에 잘 걸리나 이런 게 어떻게 보면 트래픽 제너레이팅을 하기 위한 방안이었는데 근데 저희는 SNS 시대에 만들어졌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일단 기자들 보고 다 SNS에 네. 나부터 열심히 할게 네. 하고 그 다음에 뭐 채널도 만들고 저희가 10개 정도 채널 갖고 있어요. 네. SNS 채널이. 네. 그리고 뭐 단톡방도 많고 한 20-30개 돼요. 사실 저희가 트래픽을 제너레이팅 하기 위한 그런 수단이 됐고 그리고 서비스 구조도 되게 SNS에 되게 최적화되게 좀 만들었거든요. 일단은 파란색이에요. 저희 아웃스탠딩 사이트 초기 버전은 지금은 네네. 하얀색으로 바뀌었는데 페이스북 지향인가요? 그렇죠. 일부러 그렇게 만든 거예요. 일부러 그리고 SNS가 주는 UI UX적인 그런 특징들이 있거든요. 네. 뭐 예를 들면
알림이라는 기능이라든지 뉴스피드라는 기능이라든지 메신저라는 기능이라든지 이게 웹 2.0 때 이렇게 만들어진 개념인데 웹 1.0에는 이런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도 좀 많이 차용을 하고 소셜 로그인이라든지 아니면 소셜 댓글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그래서 뭐 그걸 뭐 저희가 처음 한 건 아니고 좀 블루터라는 미디어가 이런 걸 좀 가장 좀 선구적으로 했던 것 같고 아웃스탠딩은 굉장히 좀 훨씬 더 이제 공격적이고 빠르게 이런 걸 해서 초기 트래픽 제너레이팅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불과 2-3명이서 뭐 MAU가 4-50만 명까지 갔어요. 한 사람당 뭐 2-30만 명씩 만들었던 거죠. 네. 그래서 뭐 그런 시대에 이런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좀 AI 검색에 대해서 당연히 많은 생각을 하죠. 이런 게 많이 뉴 트렌드가 된다면 뭐 사실 블록체인이 대세가 되면 어떻게 될까 이런 고민도 좀 많이 했었고요. 왜냐면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AI 검색이 되면 어떻게 되나 이런 걸 하는데 당연히 AI 검색이 대세가 되면 여기 올라타기 위해 별의별 걸 다 해야겠죠. 지금 가장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플러그인을 만드는 거예요. 사실 이제 하이퍼 클로버 같은 경우는 서드 파티들과 플러그인을 만들어서 여기에 훨씬 더 전문화되고 최적화된 그런 결과를 주거든요. 뭐 트래블 업체라든지 뭐 이런. 그래서 우리도 아웃스탠딩도 그 뭐랄까 어떻게든 플러그인을 개발해가지고 여기에 올라타는 걸 좀 상상할 수가 있고 그리고 뭐 실제로 뭐 그 AI 업체들하고도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가 어떻게 좀 더 노출될 수 있는 방안 없냐라든지 아니면 거기서 뭐 이렇게 영업을 하기도 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연을 만들기 위해서 고민을 하죠. 그래서 AI 회사들이 미팅 요청하는 건 전 다 갑니다. 그래요? 다 가고 혹시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고민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서비스 기획이나 UI, UX 측면에서도 사실은 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AI 검색 엔진의 특징을 사실 정형화하기는 어려운데 어쨌든 공통점이 있다면 핵심을 뽑아준다가 사실 지금은 그 뭐랄까 공통점인 것 같아요. 뭐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아웃스탠딩은 2015년 만들어졌고 뭐 유료화를 하고 있으면 또 창업자는 최용식이고 뭐 이런 그런 일종의 특징이 있는데 이런 UI, UX 같은 게 그 웹 2.0처럼 마치 웹 3.0, 4.0이 될 때 뭐 이렇게 트렌드가 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거를 공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왜냐면 늘 저희는 이제 군사 업체로서 플랫폼의 정책 하나에 왔다 갔다 하는 걸 늘 경험했기 때문에 AI 검색 엔진도 굉장히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여기에 어떻게 적응할까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고민을 해서 이제 답이 나와야 되는 거겠죠. 뭐 보고 있다가 이게 아니면은 그냥 흘러가면 되는 거고요. 그런 게 10개 중 9개가 그랬죠, 지금까지. 뭐 블록체인도 그랬을 거고. 그렇죠. 또 블록체인이 또 다시 언제 오면은 또 그때 보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AI 검색 같은 경우도 아무튼 유료 콘텐츠에서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아까 심재석 대표님이 말씀해 주셨던 이 생태계가 넓게 구성이 안 되고 좁게 구성될 수도 있기 때문에 몇몇 뭐 유료 업체들만 딱 연을 맺어서 그 안에서만 검색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되게 파워풀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 뭐 뉴욕타임즈랑 WSJ랑 막 몇 군데만 딱 이렇게 CNN이랑만 여기서만 검색돼. 그러면 그 검색 엔진은 뉴스 보려고 찾아볼 거 아니에요. 뭐 파이낸셜 타임즈랑 막 블룸버그 막 이렇게 합쳐지면. 그래서 2000년대 나온 그 뉴스 회사들 뭐 머니투데이, 이데일리, 아이뉴스 뭐 이런 회사들이 사실 네이버 검색이 없었으면 이렇게까지 클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네이버 검색에 제일 먼저 이렇게 갔었고 실제 네이버하고 돈독한 관계를 맺어서 제일 많은 노출권을 줬기 때문에 엄청 컸고 이런 걸 사실 콘텐츠 회사들은 늘 경험을 하고 학습을 해요. 그래서 유튜브가 나왔을 때 다들 우르르 가는 거고 넷플릭스가 나왔을 때 우르르 가는 거고 그래서 AI 검색도 계속 간을 보는 거죠. 이게 과연 큰 트래픽을 만들 수 있을까? 킬러 서비스를 만들 수 있을까라고 해서 실제로 이제 된다 하면 이제 우르르 가겠죠. AI와 관련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네, 아직은 저도 안 온 것 같고 그래도 계속 이 더듬이를 이렇게 세우고 있어야 뭐가 잡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양한 말씀을 들어봤는데 예전 경험들을 빗대서 이렇게 어떻게 IT 서비스가 진화해 왔고 검색 서비스가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도 두 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앞으로의 미래를 그리는데도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아웃스탠딩은 마지막으로 뭐 광고 있으시면? 뭐 늘 하는 이야기지만 아웃스탠딩은 지금이 제일 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30개월 이용권을 굉장히 싼
199,900원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계속 가격 인상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유력하게 내년에 오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셔라. 네. 오늘 사주시면 정말 감사드린다. 네. 저희가 뼈를 갈고 살을 이렇게 쥐어짜서 좋은 콘텐츠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30개월에 199,900원. 그리고 30개월이 지나가면은 다시 또 그 가격으로 결제를 하실 수 있는. 결제가 되죠. 네. 근데 아웃스탠딩 그게 한 40% 할인한 거거든요. 아웃스탠딩은 계속 오른다. 네. 예, 이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2주 후에는 쉬는 날이라고 해서 그 다음 주에 3주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와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두 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